당신 아들 죽어. 향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 촛불 2개가 흔들리고 있었고 오래된 천 위에 방울이 달린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어머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무당이 어머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대요. 굿도 하기 전에, 인사도 하기 전에. 아드님 데리고 오셨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데려오시면 안 됐는데 이 아이는 지금 저승문이 열려 있어요. 어머님 손이 그 자리에서 떨렸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가 2번 났죠. 근데 3번째가 있어요. 3번째는 못 막아요. 제가 아무리 굿을 해도 단 한 가지 방법 빼고는 무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손등에 점이 있는 여자, 몸이 크고 형편이 어렵고 나이가 있는 여자. 그 여자가 아드님 곁에 있으면 그 여자가 죽을 운을 대신 받아요. 올해 안에 혼인을 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어이없어 웃으셨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32인데. 뚱뚱하고 가난한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하라고요? 무당이 어머님을 똑바로 봤대요. 그 눈빛이 너무 이상해서 어머님이 말문이 막히셨다고 했어요.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올해 3번째 사고 납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못해요. 어머님은 그날 집에 오셔서 밥을 못 드셨대요. 그리고 그 무당의 말이 저를 그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제 이름은 수지입니다. 이수지, 29살, 고아원 출신, 몸은 통통한 편이었고 남들처럼 예쁘지도 않았어요. 손등에는 태어날 때부터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점이 싫었어요. 친구들이 볼에 점 있으면 애교점이라고 예쁘다고 했는데 손등에 점이 있다고 하면 다들 징그럽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나중에 제 운명을 바꿀 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시절 구청 근처 작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고아원을 나온 후로 혼자서 방 한 칸 월세 내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꿈이 있었냐고요? 하나 있었어요. 노래.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생일 선물도 없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없던 시절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노래였거든요. 방 불 끄고 혼자 이불 속에서 조용히 흥얼거리거나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자 크게 불러보거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저를 살릴 줄은 몰랐어요. 이영수 씨가 처음 식당에 오신 건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어요. 혼자 오셔서 된장찌개 하나 시키시고 조용히 드시다 가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손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멍하니 보시는 건가 했죠. 근데 며칠 연속 오시면서 눈길이 계속 제 손등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물컵을 가져다 드리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으면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9이요. 혹시 왜요? 아버님이 잠깐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례했어요. 그러고는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냥 이상한 손님이구나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음 날도 오셨어요.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오시더니 어느 날 드디어 말씀을 꺼내셨어요. 제가 드릴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아들을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갑자기요? 저는 아저씨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요. 착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그런 자리 별로 안 좋아해서요. 돈도 집도 아무것도 요구 안 합니다. 딱 한 번만, 밥 한 끼만요. 아버님 눈빛이 이상하게 간절했어요. 그냥 아들 장가 보내고 싶은 아버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결국 그러겠다고 했어요. 이재혁 씨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잘생겼어요. 훤칠한 키에 옷도 잘 입고 말도 청산유수로 했습니다. 근데 제 눈엔 그 말들이 전부 공기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앉자마자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계속 진동이 올 때마다 슬쩍슬쩍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말하는 중간에도요. 수지 씨,
혹시 취미가 있어요? 노래를 좋아해요. 아, 노래방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그때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혁 씨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메시지를 본 거겠죠. 잠깐만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뭐지, 이 사람 소개팅에 와서 전화 받으러 나가? 재혁 씨가 돌아와서 머쓱하게 웃었어요. 미안해요. 회사 일이라서. 저는 그냥 웃었어요. 회사 일이 아닌 거 알았거든요. 전화 받으러 나가면서 뒤돌아보는 표정이 달랐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재혁 씨가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 지금 사귀는 사람 있어요. 아버님과 하도 성화라서 나온 건데. 뭐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집시다. 저는 그 말에 오히려 편해졌어요. 저도 딱히 기대하고 온 거 아니에요. 편하게 먹어요. 그날 헤어지면서 저는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될 줄 알았겠어요. 아버님의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재혁 씨는 결국 2달 후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가 결혼 안 하면 유산 한 푼도 없다고 하셔서요. 그냥 형식적으로 결혼하고 나중에 조용히 끝냅시다. 수지 씨한테 불편한 건 최대한 없게 할게요. 저는 그 말에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형식적인 결혼, 조용히 끝내자는 결혼.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고아원 출신의 변변한 집 하나 없는 제가 그 큰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작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했어요. 하객이 200명이 넘었고 꽃도 화려했고 음식도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 200명 중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고아원 출신인 저한테 가족이 없으니까요. 원장 선생님 한 분, 같이 자란 친구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재혁 씨 쪽 하객들은 저를 보면서 수군댔어요. 작은 소리지만 다 들렸어요. 재혁이가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그쪽 집안은 아무것도 없대. 고아래. 저는 웨딩드레스 입고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눈물 흘리면 화장이 번지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머님이 현관 앞에서 저를 맞이하셨어요. 말은 없으셨어요. 그냥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그리고 한마디, 어서 와요. 딱 3글자. 그냥 의무처럼. 저는 짐을 풀러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뒤따라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제 캐리어를 발로 탁 건드리시며, 그 짐은 안방에 두지 말고 창고에 넣어요. 네. 안방 공간이 좁으니까 창고에 넣으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짐을 다시 끌고 창고로 갔어요. 좁고 어두운 창고. 선반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제 캐리어를 밀어 넣으면서 아,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여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뚝뚝. 문 밖에서 재혁 씨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재혁 씨의 진짜 모습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처음 한 달은 그나마 나았어요. 아버님 눈치가 있으니까 밥은 같이 먹고 외출할 때 어디 간다는 말 정도는 했어요. 근데 2달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은 보통 6시인데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저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오늘 저녁은 몇 시쯤 오세요? 몰라, 늦을 수도 있어. 그러면 제가 따로 먹을까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 3글자가 재혁 씨가 저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재혁 씨 와이셔츠를 세탁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강남 어딘가 호텔 레스토랑 2인용 코스 요리. 영수증 날짜는 저희 결혼 2달째, 제 생일 이틀 전이었어요.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생일 이틀 전에 누구랑 호텔 레스토랑에 갔지? 그날 재혁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재혁 씨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평온해졌어요. 아, 거래처 접대했어. 호텔에서요? 그것도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요?
왜 이래? 호텔이든 모텔이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제 생일 이틀 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아무튼 넌 나랑 살잖아. 네 주제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재혁 씨가 제 손에서 영수증을 빼앗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아, 진짜 결혼했다고 다 캐고 다니는 거야? 우리 사이가 뭔지 알잖아. 형식적인 거잖아. 이제 와서 왜 시비야? 형식적인 결혼. 제가 받아들인 바로 그 조건. 재혁 씨는 그 말로 모든 걸 정당화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도대체 나는 이 집에서 뭔데?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혼 넉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어머님 친구분들이 집에 오셨어요. 다들 잘 차려입고 오신 분들이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거실 청소랑 다과 준비를 시키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청소를 했어요. 거실 바닥 물걸레질 2번, 소파 커버 세탁, 유리 닦기. 다가로는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담고 식혜도 만들었어요. 다들 오셔서 거실에 앉으셨는데 어머님 친구분 한 분이 식혜를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순자야.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있네. 뭘 그냥 사온 거야.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사온 거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식혜 만들었는데 그냥 넘겼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어머님 친구분이 저를 보시더니 어이구, 며느리 인물이 좀 고우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이 비꼬는 웃음을 웃었어요. 그냥 웃고 넘기신 게 아니라 동조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참았어요. 표정 관리를 하면서 과일 접시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님 친구분 중 한 분이 저한테 직접 물으셨어요. 수지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이 차를 한 모금 드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안도 뭣도 없는 거지. 그냥 거지야. 그냥 넘어가는 말처럼 하셨지만 그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친구분들이 잠깐 눈을 마주치더니 화제를 돌렸어요. 저는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친구분들이 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님이 소파에 앉아서 다 마신 찻잔들을 훑어보시더니 수지 씨, 네. 어머니, 오늘 손님 오신다고 했을 때 한복 입으라고 했잖아요. 저는 멈칫했어요. 제가 한복이 없어서요. 말씀드렸잖아요. 없으면 빌리든가 해야지. 손님 앞에서 그렇게 후줄근하게 돌아다니면 우리 집 망신이잖아요. 저는 그날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깔끔한 거였는데 죄송해요. 다음엔 준비할게요. 다음이 어딨어요? 오늘이 문제지.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제 앞으로 오셔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게 잡으신 게 아니에요. 제 손등을 뒤집으셨어요. 손등의 점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무당이 이 점 때문에 결혼하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어. 재혁이 살리려고 데려온 거지 며느리로 맞이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착각하지 마. 이 집에서 주인 행세하려 하지 말고. 냉기가 흐르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는 게 싫어서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식혜가 너무 달았어. 손님 앞에서 창피스러워서. 다음엔 그냥 사다 드려. 어머님은 그 말을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섰어요. 거실에 혼자. 친구분들이 두고 간 빈 찻잔들, 반쯤 남은 과일 접시, 제가 새벽부터 만든 식혜. 가슴이 욱신거리더라고요. 욱신이 아니라 진짜로 아팠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꽉 눌리는 것처럼. 저는 그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울고 나서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로 3번, 4번. 거울 속에서 제 얼굴을 봤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나갈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분 아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결혼 6개월째 저는 재혁 씨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재혁 씨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충전기에 꽂아둔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연속으로 울렸고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보라. 이름 옆에 하트 이모티콘이 2개. 저는 그 화면을 보고 한 발짝 물러섰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그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잠금이 풀린 화면이었어요. 저는 열어봤어요. 보지 말걸. 오래된 대화였어요. 우리 결혼식 전부터 이어진 대화였고 결혼하고 나서도 끊기지 않고 있었어요. 재혁아 나 보고 싶어? 나도. 어제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려니까 미치겠더라. 언제까지 이래야 해? 이 결혼 언제 끝내? 조금만 기다려. 아버님 유산 문제 정리되면 바로 끝낼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발끝도 차가웠어요. 욕을 하고 싶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그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어요. 너무 황당해서. 아버님 유산 문제가 정리되면 끝낸다고. 저는 처음부터 유산 때문에 버티는 남편 곁에 있었던 거예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재혁 씨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어요. 이불을 폈어요.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손등의 점을 만졌습니다. 이 점 때문에 여기 왔는데 이 점이 나한테 뭘 가져다 준 거지. 그날 밤 재혁 씨가 방에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잤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잠을 못 잔 거죠. 누워는 있었는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부엌에 나가서 물이라도 마시려고 했더니 아버님이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새벽 5시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버님 저 몰랐어요. 일찍 일어나셨어요? 나 원래 일찍 일어나. 너는 왜 이 시간에? 잠을 못 잤어요. 아버님이 제 얼굴을 보셨어요. 눈이 아직도 부어 있었을 거예요. 아버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냉장고를 여셨어요. 우유 있네. 따뜻하게 데워줄까?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제가 할게요. 앉아 있어. 아버님이 우유를 냄비에 붓고 가스불을 켜셨어요. 조용히 천천히 저어주시면서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 뒷모습을 봤어요. 이분이 이 집에서 가장 큰 어른인데 며느리한테 우유를 데워주고 있는 거예요. 다 됐다. 아버님이 머그컵에 우유를 따라서 제 앞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우유를 2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어요. 손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집이 힘들지?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힘들다고 하면 불평하는 것 같고 대답 안 해도 돼. 얼굴에 다 써 있으니까. 아버님이 창 밖을 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수지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무당 말 듣고 너를 끌어들인 거잖아. 너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근데 넌 그냥 왔잖아. 군말 없이. 저도 선택한 거예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많아. 아버님이 우유잔을 감싸고 계신 제 손을 잠깐 보셨어요. 우리 집에서 따뜻한 사람이 없어서 미안해. 나도 순자한테 기가 죽어 사는 늙은이니까 많이 못 해줬어.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전날 밤에는 안 나오던 눈물이. 괜찮아요.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야, 네. 그냥
여기서 너무 작아지지 마. 알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님은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 새벽에 그 부엌에서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게 그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하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군요. 이 이야기 아직 반도 안 왔어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지금부터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실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혼자 견디는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나눌게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재혁 씨는 또 늦게 들어올 거고 어머님은 방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왔어요. 그냥 바람이 맞고 싶었어요. 밤하늘이 그날따라 맑았어요. 별이 보일 것 같으면서 보이지 않는 서울 하늘. 저는 난간에 기대서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게, 그러다 조금씩 목소리가 커졌어요. 오래전 고아원에서 자주 부르던 노래였어요. 제목도 모르고 가사도 정확히 모르는데 멜로디만은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그런 노래. 부르다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냥 노래가 저를 조금 살게 해줬어요. 한참을 불렀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 아버님과 베란다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겠는 표정으로. 저는 화들짝 놀라서 아, 아버님. 죄송해요. 시끄러우셨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나 봐요. 아니야. 아버님이 손을 들어 저를 막으셨어요. 계속해봐. 참 듣기 좋구나. 네. 노래 계속 불러.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아버님이 베란다로 나오셔서 제 옆에 서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시면서 수지야, 너 노래 어디서 배웠어? 배운 적 없어요. 그냥 좋아서 부른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 아버님이 저를 보셨어요. 진지한 눈빛으로 나 듣는 귀는 있어, 수지야. 노래 잘하는 사람이랑 그냥 잘 부르는 사람은 달라. 내 노래는 달라. 저는 그 말이 부끄러웠어요. 평생 노래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에이. 그냥 어릴 때부터 좋아서 부른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좋아서 부르는 거. 아버님이 잠시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내가 뭔가 보여줄 게 있어. 기억해둬.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베란다에 혼자 남아서 다시 하늘을 봤어요. 뭔가를 보여준다고? 무슨 말이지? 영문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거실에 아무도 없을 때 탁자 위에 신문 한 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귀퉁이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전국 노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나이 제한 없음. 저는 신문을 내려다보다가 아버님을 봤어요. 여기에 나가보란 말씀이세요, 아버님. 응. 아버님. 저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해보는 거지. 나이도 많고, 29이 무슨 나이가 많아. 지금 막 시작할 나이잖아. 저는 그냥 혼자 부르는 거지, 무대 같은 건. 수지야, 아버님이 의자를 당겨 앉으시면서 저를 보셨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다음에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순자도 저러고 재혁이도 저러고 그 안에서 내가 혼자 힘들게 버티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버님 목소리가 살짝 잠겼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줘. 이것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신문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혼자 가야 해요? 내가 데려다 줄게. 어머니한테는요? 내가 알아서. 아마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말고 노래 연습이나 열심히 해. 아버님과 신문을 접어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저는 그날 밤 방에서 신문을 펼쳐놓고 혼자 오래 봤어요. 공고 마감이 열흘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새벽 2시에 혼자 지원서를 써서 접수했습니다. 어머님 모르게, 재혁 씨 모르게, 아버님만 아시게. 오디션 날이 됐어요.
아버님이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차 안에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내리기 전에 한마디 하셨어요. 수지야, 네. 그냥 거실에서 부르는 것처럼 불러.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르듯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렸어요. 대기실에 들어서는 순간 주눅이 들었어요. 26살 되어 보이는 친구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다들 귀에 이어폰 꽂고 발성 연습을 하거나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여기 있는 애들이랑 나랑 뭐가 같다고. 나이도 있고 예쁘지도 않고 배운 것도 없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바닥이 젖었어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참가자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언니, 많이 긴장되죠? 22살이라고 했어요. 실용음악과 다닌다고. 저요? 엄청 긴장돼요. 저도요. 근데 언니는 뭔가 달라 보여요. 뭐가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어요. 제 순서가 됐어요. 무대에 올라서니까 조명이 눈에 바로 들어왔어요. 눈이 부셔서 심사위원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때 눈을 감았어요. 아버님이 하신 말이 생각났어요. 그냥 거실에서 부르는 것처럼 불러. 저는 눈을 감고 그 베란다를 떠올렸어요. 울고 싶어서 노래했던 그 밤. 새벽 5시에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던 아버님. 혼자 이불 속에서 흥얼거리던 고아원의 그 밤들. 그냥 불렀어요. 첫 소절을 시작하는데 대기실이 조용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왜 조용하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을 뜨는 순간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노래가 끝났어요. 눈을 떴는데 대기실에 서 있던 참가자들이 무대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석에서 박수 소리가 났어요. 한 분이 먼저, 그 다음 분들도.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 몰랐어요. 잘못됐나? 다시 하라는 건가? 두 번째도 불렀어요. 세 번째 심사도 통과했어요. 대기실로 내려왔는데 아까 그 22살 친구가 달려왔어요. 언니, 진짜였잖아요. 제가 맞췄잖아요. 저는 그 아이 얼굴을 보면서 웃었어요. 어색하게, 올 것 같은 얼굴로. 본선이 시작됐어요. 매주 한 번씩 무대에 서야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연습했어요. 어머님이 아실까봐 베란다 문 꼭 닫고. 그런데 어느 날 본방송이 TV에 나왔어요. 재혁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자 굳어버렸어요. 야, 저거 너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 언제 이런 데 나간 거야? 몇 달 됐어요. 몇 달? 나한테 말도 없이?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말했으면 허락해줬을 거예요? 재혁 씨가 말을 멈췄어요. 이거 방송 나가면서 나 얼굴 뜨면 어떡하려고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왜요? 창피해요? 저 노래하는 게 부끄러워요? 재혁 씨는 대답 못하고 채널을 돌렸어요. 어머님은 더 심하셨어요. 저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창피도 모르네 아이고 우리 집 망신은 다 시키고. 저는 그 말에 그날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제 방문 앞에 오셔서 노크를 하셨어요. 방문을 열었더니 아버님과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어요. 그 무언의 표현 하나가 모든 구박보다 컸어요. 결선 날이 됐어요. 5팀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할 때 핸드폰을 봤어요. 아버님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수지야, 잘할 수 있어. 아빠가 보고 있을게. 아빠. 아버님과 그 문자에 아빠라고 쓰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위를 봤어요. 울면 안 돼. 무대에서 울면 안 돼. 무대에 올라섰어요. 조명이 들어왔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고아원 창가를 떠올렸어요. 12살의 저. 이불 속에서 혼자 흥얼거리던 그 밤. 아무도 내 노래를 들어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 시간들이 다 이 순간을 위한 거였나? 노래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소절쯤에서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진짜로 술렁이던 분위기가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음을 길게 뻗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참았어요. 꼭 노래가 끝났어요.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떴는데 앞이 흐릿했어요. 아, 눈물이 나왔구나.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이분의 노래는 기교가 아닙니다. 배운 기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살아온 무게가 목소리에 담겨 있는 분이에요. 이런 노래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하셨다가 대상은 이수지 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트로피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미리 준비한 말 같은 건 없었고 그냥 떠오르는 게 하나였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오도록 해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아버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지야, 아버님, 잘했다. 딱 두 글자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도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같이 있어 주셨어요. 그게 충분했어요. 대상을 받고 나서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오고 음반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는 반대였어요. 어머님이 저를 다시 불러 앉히셨어요. 방송국에서 돈 받는 거잖아. 그거 집에 가져와. 어머니, 그건 제 활동비로. 집에 가져오라고. 가족이잖아. 재혁 씨도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밥 먹을 때 말도 걸고 어깨에 손도 얹고 수지야, 나 요즘 힘든 거 알지? 좀 도와줘.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수지 씨 되십니까? 배에 뭔가 차가운 게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분이 사고가 나셨는데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저를 부르셨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합니다. 재혁 씨는 그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무당이 했던 말. 올해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세 번째 사고에서 죽는다고. 결혼을 했는데도 죽었어요. 점쟁이의 말은 틀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무너지셨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님은 구석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한마디도 없이 저는 그 두 분 사이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처음으로 어머님이 먼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저는 짐을 쌀 수 있었어요. 사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제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짐을 싸다가 멈췄어요. 아버님이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드시고 있었거든요. 장례 끝나고 처음으로 드시는 밥인데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한 숟갈도 못 드시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얼굴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어요. 비통함과 세상 모든 걸 잃은 그 무표정.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있어도 두 분의 표정은 뭔가 달랐어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짐 싸던 걸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계란을 꺼내서 계란 프라이를 했어요. 아버님과 좋아하시는 거 알았거든요. 아버님 밥상에 올려드리면서 많이 드세요. 아버님이 힘없이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이제 너도 떠나야지. 너 갈 길 찾아서. 저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방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밥 들고 방에 들어가면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냥 뒤돌아 누우셨어요. 저는 그냥 밥상 문 앞에 두고 나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을 다녀오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부축해주는 사람도 없이 지하철 기둥을 붙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임신 8주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집에 와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조용히 거실에서 어머님이 한참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눈을 감으셨다가 뜨셨다가 그러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앞으로 오셨어요. 수지야. 이름을 부르셨어요. 진짜 이름으로.
그 전까지 어머님은 저를 야, 나 다음에 어머님 찾을 때만 불렀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 벌을 받는구나.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혁이 살리겠다고 너를 끌어들였으면 그때부터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런 나를 넌 남편도 없는 이곳에서 날 위해 밥을 차리고 날 챙겨주고 왜 그러니? 떠나지 않고? 미안하단 말도 못할 정도로 내가 나쁜 년이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했다. 진짜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앞으로는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도 우셨고 저도 울었어요. 처음으로 그 집에서 같이 운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눈이 크고 웃으면 보조개가 쏙 패이는 아이. 어머님은 그 아이 앞에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으셨어요. 손주가 뭘 하든 까르르 웃으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원래는 이런 분이셨구나. 사람은 다 어딘가에 따뜻한 면이 있구나 라고. 아버님은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매일 책을 읽어주셨어요. 아이는 잘 이해도 못하면서 아버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는 몰래 사진을 찍어뒀어요. 저는 음반을 냈어요. 방송에도 꾸준히 나갔고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무대에 설 때마다 저는 눈을 감아요. 그 베란다를 생각해요. 울고 싶어서 노래했던 그 밤을. 그리고 지금은 좋아서 노래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목소리에 다 담기거든요. 얼마 전 좋은 분을 만났어요. 조용하고 말 많지 않고 무뚝뚝한데 밥은 챙겨 먹었냐고 꼭 물어보는 분.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어머님이 그분을 보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지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잘 부탁해요. 아버님이 옆에서 그분 어깨를 한번 두드리셨어요. 아들처럼. 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베란다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님이 거실에서 들으셨는지 베란다 문을 살짝 열어두셨더라고요. 닫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머님의 방식이에요. 미안하다는 말, 잘했다는 말, 다 못하지만 그냥 문을 열어두는 것.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 무당의 예언을 생각해요. 손등에 점이 있는 여자가 그 집 아들을 살린다고 했는데 결국 아들은 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예언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살려야 할 사람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요? 무너진 어머님, 혼자 새벽을 버티는 아버님,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것, 밥상 차려주는 것, 문 열어두는 것, 그게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숨겨진 건 언젠가 반드시 나와요. 재능이든 진심이든 못된 마음이든 저는 평생 노래를 숨겨왔어요. 고아원 이불 속에서, 텅 빈 복도에서, 그 베란다에서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했던 그 노래들이 사실은 저를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에 숨겨둔 것이 있으시다면 꺼내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 없어요. 저는 29에 처음 무대에 섰고 그게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